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이 경제라는 단어는 원래 고대 히랍에서 노예가 가사노동을 한다는 의미로 부여됐던 뜻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결국 노동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동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삶의 질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 복지와 성장과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원덕 전 노동경제연구원장님을 모시고 노동과 삶, 노동과 경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원덕 전 노동경제연구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까? 예. 지금 한국 경제가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국 경제 중에서 노동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시장, 저희들이 이해할 때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시장이다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노동시장이라 하면 우리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력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네. 사실은 노동이 국가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노동이 적절하게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네. 시장이 바로 노동시장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거래되는 곳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노동의 수요와 공급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 연령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일생에 두 번의 직업 절벽에 직면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의 직업 절벽. 예. 예. 우선은 청춘 시대에 예. 청년의 직업 절벽이 있죠. 예. 20대 되게 봉착하게 되는 직업 절벽은 학교 졸업과 함께 맞이하는 직업 절벽인데 예. 이거는 정말로 까마득한 높은 절벽입니다. 이 절벽 앞에서 청년들이 절망하죠. 예. 그래서 취업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예. 결혼도 포기하고 삼포 세대라고 하는 거기다 예. 출산까지 포기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40대 이후가 되면 예. 또다시 인생 제2의 직업 절벽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불과 20년 뒤에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 직업 절벽은 까마득한 낭떠러지와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 가장으로서 예. 교육 문제라든지 가정의 지출이 굉장히 많은 때인데도 예. 직업 절벽에 봉착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굉장한 절망감을 느끼죠. 아마 이게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노동시장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예. 그 다음에는 외환위기 이후에 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예. 특히 이제 비정규직 문제이죠. 예. 예. 비정규직은 사회적 루저로 정말로 아픈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국가사회가 성장 면에서나 또는 사회 통합 면에서 네. 건강한 발전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에서 원장님께서 20대의 절벽, 40대의 절벽 두 번의 절벽을 만든다 그랬는데 첫 번째 절벽은 올라갈 때 느끼는 절벽일 것 같고 맞습니다. 두 번째 절벽은 떨어지는 절벽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현황,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러 정부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특별히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가장 중요한 국정 지표로 내세웠지만 예. 아직은 우리 국민들이 특히 네. 이제 근로자들이 체감할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역대 정부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이전에 이명박 정부 그리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 이 일자리 창출의 문제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문제 여러 가지 노동시장과 관련된 문제들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이게 어느 한 정부의 특정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결국은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이고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될 정책의 일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요새 이런 정책들을 박근혜 정부나 다음 차기 정부에서 고민을 할 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70%의 고용률을 달성한다 이런 숫자적인 목표보다 사실 밑바닥을 좀 다시 까는 구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게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고용의 양을 늘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미스매치 문제이죠. 예. 사실은 대졸 인력은 대단히 많은데 예. 대졸 인력이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예.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어느 정부이든 예.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노동시장도 교육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직군과 소득 간에 결정되는 문제가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봐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 예. 이제 그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보기 위해서 하나씩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요즘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20대들 예. 그리고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거창 촌사람 출신이거든요. 예. 위천면 남산리 출신인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네. 표현을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났다. 예를 저들 자랄 때만 하더라도 한 방에 5가족이 살면서 사법고시 패스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요즘은 이런 개천에서 나온다는 이야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께서 6.25 때 전사를 하시고 그러시군요. 어머니는 무학이시고 예. 농촌에 살았지만 땅이 없었고 그래서 주위에서 어릴 때 저를 보고 예. 너는 자라서 이 다음에 무슨 밖에 할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절망 앞에서 제가 이제 약간 조숙한 기가 있어서 예. 사춘기에 이제 제 백 앞에다가 예. 운명아 빗겨라 내가 간다 뭐 이런 글을 내붙이고 아마 그때 꽤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마 그 시대에 많은 빈곤 계층의 신앙 같은 믿음이 네. 공부를 잘하면 그래도 예. 잘 될 거라는 이런 예. 믿음이 있었고 예. 이 믿음이 배반되지 않아서 예. 가난한 집 가정의 아이들이 공부를 통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대기업 입사를 하고 이런 게 가능해졌는데 예. 지금은 오히려 이게 더 어려워졌죠. 요즘은 네. 은연하게 학생들이 과외를 얼마나 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네. 명문 외국고등학교 특목고를 가고 못 가고 나니까 네. 결국 여기서부터 개천에 맞습니다. 용난다는 이야기가 정해지는 거네요.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가장 중요한 매개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예. 교육이었는데 예. 지금은 부모 세대의 빈부격차가 교육 격차를 통해서 예. 다시 빈곤과 부가 세습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교육이 계층 상승의 통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느 사회든 예. 빈곤한 계층이라도 꿈과 희망이 있고 예. 노력을 한다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그러네요. 있으면 예. 그러면 그 사회는 통합이 되고 네. 이런데 그러지 못하면 사실은 빈곤 계층의 절망 때문에 네. 사회 갈등이 심각해지는 거죠. 네. 예.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그런 식으로 큰 성장한 사람들이 청년이 되어서 예. 이제 직접 취업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될 때 상당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경쟁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그거는 부차적이라고 치고 예. 청년 실업률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공식 통계로만 해도 청년 실업률이 지난 4월에 10%가 넘고 예. 그러나 사실은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죠. 예. 최근에 한 연구에 의하면 니트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말은 일하지도 않고 교육도 받지 않고 예. 또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예. 이 인력이 청년 가운데 160만 명을 넘고 예. 그 비율이 청년의 17%를 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년 실업 문제는 정말로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죠. 예. 개인의 아픔일 뿐만 아니라 예. 청년 우리 사회 전체의 아픔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네. 청년들이 되게 대학 졸업자가 70%이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우리 사회 양질의 일자리가 한 연구에 의하면 한 300여만 개 된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가 한 2,600만 개 되고 2,600만 개. 근로자 숫자가 한 1,800만이 되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 개니까 6분의 1밖에 안 되네요. 최근 10년간 전문대졸 이상의 졸업자가 65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인력의 구성과 일자리 구성이 그렇군요. 미스매치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조금만 깊게 들어가서 여쭤보면
자, 대기업들이 말입니다. 네. 예.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시다시피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대로 급락을 했다가 5%로 반등을 했지만 네. 평균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한 3%대의 중반에 머무는 잠재 성장률에 근근히 도달하는 예. 과거 60년대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연평균 8에서 10%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없던 곳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쉬웠고 그래서 베이비 부모 1세대들이 직장을 갖는 것은 쉬웠지만 네. 지금 세대들은 97년 이후의 경제가 3% 성장을 근근히 유지하다 보면 네. 결국은 투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성장이 적으니까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문제도 간과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죠. 네. 저는 적어도 4% 정도의 지속 성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예. 하고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저는 이제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이야기 예. 생각을 하고요. 아, 그리고 양적인 문제는 뒤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예. 우선은 아까 우리 사회 한 2,600만 개의 일자리가 예. 있다고 했는데 예. 우리가 아마 고용률을 선진국 같이 70%로 높이려면 예. 아마 그게 한 3천만 개 가까이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예. 하고요. 그리고 일자리 구성에서 예. 양질의 일자리를 300만 개가 아니라 예. 한 1,000만 개로 늘리는 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자리 지도 자체를 새로 그려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일자리 양적인 확대와 함께 예. 일자리 지도 자체를 우리가 새로 그리는 일종의 노동시장의 대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의 대개혁 프로그램. 제가 이제 뒤에서 여쭤볼 질문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예. 청년들의 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이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 지금 저희들이 60세로 이제 정년 연령이 연장이 된 상태. 예. 근데 60세가 되고 나면 뭐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도 나왔지만 네. 국민연금이나 여러 가지 개인의 연금을 개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연금 문제가 네. 아직까지 완벽하게 선진국처럼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일할 때의 급여 수준의 뭐 70% 이상이 되지 맞습니다. 못하고 있는 상황. 예. 이러다 보면 결국 중장년층도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40대 절벽을 뛰어내려서 떨어져서 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 또 만들어주는 방법, 이것도 역시 계획이 필요한 겁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 평균 은퇴 연령이 예. 50대 초반, 53세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되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은 남성의 경우는 되게 20대 후반에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체로 그래서 한 20년 남짓하게 일을 하다가 예. 은퇴하게 되는데 예. 은퇴 이후에는 사실은 비정규직이 않으면 무직으로 지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직업생을 보면 예. 20대 후반에 직업생활 시작돼서 대단히 짧습니다. 예. 그리고 소득컵을 그려보면 올라가다 갑자기 50대 초반에서 뚝 떨어지는. 뚝 떨어지는 이런 예. 모양이 되는 거죠. 예. 저는 이것을 앞은 당기고 예. 뒤는 늘리는 그래서 20대 후반, 50대 초반에서 20대 초반, 60대 중반까지로 늘리고 네. 소득 곡선은 이렇게 올라갔다 급격히 떨어지는 커브가 아니고 예. 이렇게 완만하게. 완만하게 이어지는 예. 이런 커브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예. 생각을 합니다. 아다시피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예. OECD 국가 가운데 아마 다른 선진국의 몇 배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도 네. 노인에게 일자리를 예. 그리고 그것도 그냥 이렇게 할 수 없어 하는 일자리가 아니고 예. 저희가 평생 닦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예. 계속 가지게 해주는 이게 아마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에 한 분이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를 예. 하셨는데 예. 아파트 관리를 하시면서 예. 한동안은 상당히 투덜거리셨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때는 교사였는데 경비를 해야 되냐. 네. 근데 한 10년 정도 일하시고 난 다음 요즘에 예. 야 정말 이 일자리라도 없으면 어떡하냐. 맞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씀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이제 청년 실업 그다음에 중장년층의 또 실업이란 아니면 일자리 문제 이러다 보니까 요새 흔히 하는 말로 세대 간의 갈등, 예. 충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이게 불가피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고민하고서 봐야 되는 문제입니까? 노동연구원의 연구를 보니까 예. 일자리는 세대 간의 갈등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국가적인 비교를 해보면 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국가에서는 청년 일자리와 중고령자 일자리가 같이 늘어나거든요. 예. 또 일자리가 줄어든 나라는 둘 다 줄어들고 둘 다 동시에. 예. 근데 그러나 어느 사회 어느 시점에서 본다면 네. 좋은 일자리, 경쟁하는 일자리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결국은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윈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부모에게 일자리를 양보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청년에게 우리가 일자리를 양보하라는 것도 가혹하지만 예. 대신에 이제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를 위해서 임금에서 양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사회에서는 말하면 윈윈의 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 부모 세대가 임금을 예를 들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든지 예. 일정 연도 이번에 성과급 제도를 많이 도입한다든지 예. 하면 예. 그 인건비 여력으로 청년들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지방에 다니면서 강연을 하거나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볼 기회가 생겨서 예. 보면 어떤 기업 쪽에 가면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던 자리를 자녀 되는 분들이 이어받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조와의 약간 관계성이 있는 내용들을 제가 듣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강한 노조가 될 스스로 아버지가 노조원이면 자녀도 뭐 학교를 졸업한 이에 취직을 하는데 혜택을 받는다는 네. 식의 이제 그런 걸 놓고 볼 때 결국은 이 세대 간의 갈등 또는 임금 피크제 도입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을 할 때의 핵심이 네. 어떻게 보면 노조와의 어떤 타협, 노사 간의 타협, 노사정이라고도 하는데 이 문제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노동시장 개혁 이 과제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예. 과거에 우리가 96년인가요? 노사관계 예. 개혁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때 노동부 장관을 하셨던 진념 장관이 예. 노동개혁은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렵다는 어렵다. 말씀하시고 그렇군요. 예. 또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을 하셨던 배무기 예. 전 서울대 교수님께서는 예. 우리는 미션 임파서블을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과제가 정말로 어려운 과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 혼자 하기도 힘들고 예. 노가 혼자 하기도 힘들고 예. 그래서 이거는 노사정이 정말로 양보와 타협으로 대타협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세대 간의 충돌,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문제는 노사정으로 협의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인데 이거 역시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 기술적 기반, 기능적 기반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비롯해서 이런 기반 구조를 갖다 좀 변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구조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는지요? 노사정 대타협의 예. 기반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노사정 대타협의 경험이 몇 차례 있습니다만은 예. 조건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노사정 대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 조직의 권한이 대단히 강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예. 중앙조직이라고 하시면 정부의 중앙조직 아니면 노조의 아닙니다. 노동자의 노동자. 경우에. 예. 예를 들어 노총의 힘보다는 예. 노동자의 힘이 그 노동조합이 하부 기업단에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중앙 조직이 그야말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양보와 타협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조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를 들어가 노동시장의 뭐 유연화 예. 이것이 바로 고용 불안, 직업 불안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신뢰를 우리 근로자한테 심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고용이 유연화되더라도 네. 이것이 바로 해고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제도적으로 비록 고용이 유연화되더라도 내 직원은 내가 존중한다는 예. 우리 직원이 우리 기업 발전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예. 이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직원 존중의 경영 철학이 필요한 거죠. 예.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어느 회사를 떠난 노동자가 있으면 예. 이 노동자가 예.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예를 들어 전직 훈련,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한 능력 개발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생활 지원을 해주고 해주는 이런 사회 안전망을 또 능력 개발을 위한 사회 학습망을 대단히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노동 아까
조직을 말씀하신 가운데 한국노총이라는 조직이 하나 있고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서로의 입장이 다른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노총은 역사가 대단히 오래되었고 예. 민주노총은 민주화 과정에서 새로 탄생한 민주노조를 바탕으로 해서 태동된 거죠. 예. 초기에는 아마 한국노총보다는 민주노총이 더 진보적이고 예. 강성이고 네. 아마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저는 지금은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두 양대 그 노총 조직을 예. 통해서 많은 이제 사측과 정부 측과 이제 절충이나 여러 가지 예. 앞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이런 그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한 번은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다가 노조 측 그 금융노조 쪽에서 위원장이 오셨었어요. 네.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귀족노조 아닙니까? 이게 돌직구를 던졌는데 그분이 한창도 아니고 조금 머무릿거리다가 맞습니다. 귀족노조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많은 시청자들 중에서도 야, 우리나라 노조도 어떤 면에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네. 일자리가 없고 양대 절벽에 직면하다 보니까 서로의 그 이권을 가지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너무 이거를 자꾸 안 놓겠다는 것은 자칫 타협이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좀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옳은 지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인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노동운동은 사회연대, 네. 사회통합, 예. 사회적 형평을 예. 대변하는 조직이죠. 예. 그래서 진보의 역사에서 본다면 노동운동이 대단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으면 네. 노동조합 조직률이 지금 10%에 불과하죠. 네. 바꿔 말하면 90%의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거죠. 네. 10% 보호받는 노동자들은 대체로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이죠. 네. 근데 이분들은 사실 이미 노동자 내에서는 대단히 고임금에다가 네. 고임의 안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예. 아까 말씀하시는 뭐 귀족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노동귀족 층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비편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기대하는 것은 예. 노동운동이 보다 폭넓은 노동계층을 대변하고 네.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과제, 예. 뭐 통합의 진전이라든지 예. 사회 연대의 진전이라든지 예. 이런 거에 좀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 양대 노총 네. 그리고 이제 노사정의 대타협 과정에서 또 우리 물론 노조가 기여한 측면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에게 선입견 비슷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인식이 네. 너무 노조가 사측과 정부 쪽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같은 양대 절벽을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너무 강조하고 지키려다 보니까 좀 더 강성이고 진보적인 이미지가 강하지 않느냐라는 오해라 그러면 오해라 할까요? 그런 입장이 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노동운동이 국민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민주화 시기를 우리가 회상을 해보면 네. 그 시기에는 노동분규가 대단히 많았고 네. 또 불법화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노동운동을 지지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공식적인 파업이나 불법 투쟁은 대단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대단히 약해졌거든요. 이거는 우리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대단히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예. 노동조합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의 얼굴은 방금 말씀하신 강하게 투쟁해서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는 게 하나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의 얼굴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모아서 전달함으로써 갈등을 줄이고 네.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네. 이런 얼굴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노동조합은 지금 부분적으로 그런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네.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런 두 번째 얼굴 콜렉티브 보이스 네. 얼굴이라 하는데
이 얼굴이 사실은 좀 약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노동운동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네. 국가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얼굴을 더 강화해야 되고 네. 그런 관점에서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을 놓고 보면 노조 조직이 있는 쪽과 네. 또 없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없죠.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 노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네. 아니면 또 말씀하신 대로 워낙 그 60년대 이후 산업화 시기에 네. 인권이 탄압되고 등한시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노동조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쪽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일장일단은 다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성장도 필요하고 복지도 필요하고 네. 또 기업의 이제 효율도 필요하고 또 이제 사회 내 여러 가지 형평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가 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닌다면 네. 우리 인간 사회 발전을 위해서 성장과 함께 복지도 필요하고 효율과 네. 함께 평등도 필요하다면 그렇죠. 저는 노동조합은 네. 복지와 평등에 일단 기여를 하는 네. 그런 조직으로 남아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것이 예. 성장이나 복지의 양자택일식으로 복지만 추구하고 성장은 없어 좋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렇군요. 복지도 말하자면 그 증진되기가 어려운 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예. 요새 그 제가 한 CEO 분을 만나 보니까 그분 예. 말씀이 한국 경제가 살아가려면 어쨌든 제조업이 중요하다. 예. 그럼 제조업이 계속해서 성장의 하나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강성 노조에 대한 어떤 좀 예. 유연성의 제고, 예.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가들을 만나봐도 이분들이 한국 경제에 투자할 때 가장 걸림돌이 뭐냐,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이 있는데 예. 그 중에 어떤 으로 꼽는 게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과연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그만큼 경직돼 있고 유연하지 못한 겁니까? 여러 가지 국제적인 평가에 의하면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 아마 중간 정도의 네. 경직성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양극화가 되어 있어서 예. 예를 들어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네. 법에 의해서 네. 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에 의해서 대단히 경직적이고 네. 그러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은 대단히 유연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근속 연수가 사실은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에 이게 10년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도적으로 노동시장이 대단히 경직적이라고 하지만 근속 연수는 사실은 선진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대기업의 경우는 이게 한 13년 가까이 되고 네.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한 2년, 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양극화가 문제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노동시장을 보고 획일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시장상에 맞게 네.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네. 지금보다도 유연성이 훨씬 더 보강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노동시장의 개혁, 앞에서 이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그 직업 생애에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의미의 변화가 필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 지금 직업생애는 개발연대 이후에 이제 고착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데요. 직업생애가 대단히 짧고 그 다음에 그 임금 최근에 이제 연공급이어서 네. 퇴직 전까지는 올라가다가 퇴직과 함께 이게 앞에서 제로가 되거나 말씀하셨던 절벽, 예. 그런 직업생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이 직업생애를 좀 길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임금을 좀 더 스프레드해서 예. 60대 중반까지는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해서 소득을 얻게 되는 네. 이런 직업세계로 바꿔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굵고 짧게 갈래 아니면 길고 가늘게 갈래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뭐 가늘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예. 노동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인간 존엄성의 상징이 노동인데 예.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함으로써 예. 자신의 존엄성을 예. 지켜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직업생의 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놓고 보면 결국은 노동이라는 것이 신성시 될 수밖에 없었고 예. 그 과정에 이제 자본이라는 것과 결탁이 되어서 네. 노동에 대한 그 신성한 일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그 보상을 해주느냐 이 보상 법칙이 예. 상당히 중요한 또 노동의 정의를 내는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한국 경제 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보수 이 문제에 대한 어떻게 주는 것이 합리적인 보수 또는 배상이냐 보상이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예. 자신의 생산적인 기여만큼 보상을 받는 게 이게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생산적인 기여만큼 받으면 기업으로부터 조기퇴직을 강제받을 그런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생산성 임금제라는 게 사실은 대단히 이제 현실에서는 정의하기가 뭐 쉽지 않은 거지만 네. 기본 원칙으로는 네. 자기가 생산적으로 기여한 만큼 자기가 네. 받는 것이 그러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같은 경우에 대기업 정규직은 대단히 많은 임금을 가져가고 네. 그 부담을 비정규직 그다음에 하청, 협력회사에게 재하청에. 전가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협력회사 근로자나 비정규직은 자기가 기여한 것보다도 적은 봉급을 가져가고 예. 대기업 정규직은 더 많이 가져가지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바꾸어 나가는 말하면 공정한 사회, 예. 공정한 임금, 공정한 노동시장의 예. 말하면 원칙에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노동시장에 이제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개개인이 결국은 그런 인간 존엄성 문제를 네. 해결했는데 저는 경제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경제학자들은 주로 숫자를 가지고 놀기 때문에 네. 이 인문학자들은 말의 유의를 하시지만 저희들은 이제 숫자의 유의를 갖고 한다면 최저임금제가 과연 인간 존엄성의 그 뭐랄까요 치수가 될 수 있겠는가? 네. 만약에 그 문제를 놓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지금 5,580원 정도. 네. 그리고 최저 생계비가 1인 가족 기준으로 한 88만 원 정도, 87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최근에 들어서 올해 들어서 네. 뭐 맥도날드도 그렇고 월마트도 그렇고 이 최저임금을 10달러, 시간당 10달러로 올리자라고 하는 운동까지 일어나고 네. 있는 상황이고 일부 기업들은 또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최저의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생계비를 보존해 주는 걸로 우리가 매김을 한다면 한국의 최저 생계비 지금 5,580원 그리고 많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노동이 착취되고 있는 이 상황 이거를 최저임금비와 연계시켰을 때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네. 얼마 전에 경제부총리께서 네.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야 된다는 말씀하셨죠. 네. 아마 그 의 중에는 네.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걸 통해서 내수를 진작하고 네. 이걸 통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자 네. 이런 아마 의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께서 네. 미국 최저임금이 지금 7불 25전인데 그렇습니다. 연방정부에서만. 예, 이걸 이제 10불 10전으로 올리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의회 네. 연설을 한 게 예. 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은 내수 진작보다는 한 시간에 1불 10전을 받으면 네. 1년에 아마 한 15,000불 정도 연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열심히 일을 하고도 정말로 15,000불의 소득으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올리는데 반대표로 하십시오. 네. 그렇지 않다면 네.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최저임금이 지금 사실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네. 경상 가격으로 본다면 사실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나라는 빈곤 근로자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예. 빈곤 근로자의 비율이 지금 25%에 달해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거든요. 예. 그래서 임금 격차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네. 물가 상승률에다가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을 네. 반영해서 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나 네. 생계비 인상 상승률보다는 예. 조금 더 올리는 것이 저는 옳다는 생각을 하죠. 그 요즘 또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 대기업도 그렇습니다만 여성 노동에 사회적 참여가 필요하다. 결국 예.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가 필요한데 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 인구 중에서 여성의 그 노동 인구가 가사 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을 좀 노동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가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인데 여성 노동의 경제활동 참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뭐 오래전부터 제가 노동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우리 국가 성장하려면 그 해법은 여성 노동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 저는 참으로 아들만 둘이 있지만 그러시군요. 여성 노동을 활용하지 않고는 우리 국가가 발전할 수 없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 여성 노동력을 주목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 여성 노동이 대단히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수한 인력이 활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여성 인력이 노동시장에 나오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인프라 이런 게 사실 아직 대단히 부족하죠. 그래서 여성이 가사를 전담해야 된다는 의식은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이 문화적인 것도 우리가 더 바꿔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여성이 마음 놓고 직장에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육아 뭐 이런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 그 스승의 날 때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한 학생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보통 한 1년 정도의 육아 휴가를 휴직을 받아주더라.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눈치를 보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두 번째는 애가 어느 정도 이제 엄마에서 젖을 뗄 때쯤 돼서 어린이방이나 유아원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육아시설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애들이 어느 정도 교육기관 쪽에 들어가게 되면 초, 중, 고등학교에 또 이 부모들이 갖게 되는 부담. 이 모든 것들이 여성의 가사노동의 그 사회적 참여 제약점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약점이면서도 하나의 인센티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적인 측면에서. 당연합니다. 여성이 정말로 안심하고 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성이 이제 아무래도 어머니 손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가장 안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육아를 하고 본인의 자녀를 키우겠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에게는 저는 육아휴직을 조금 더 길게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거는 국가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저는 기업에게 모든 부담과 책임을 맡기는 것은 어렵고 국가 사회가 저는 그 부담을 안아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이게 말하면 여성 인력의 활용을 통해서 국가와 기업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그 출산율에 도움이 돼서 미래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한 인력을 키우는 것이니까 이거는 여성에게 특정 기업에게 개인에게 맡겨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정부 들어서 여성 노동을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온 게 시간제 근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이제 선진국에 보면 시간제 노동의 비율이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무래도 선진국이 되어도 여성의 경우는 가사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의를 우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시간제 노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시간제 노동과 그 임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우리가 비정규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비정규직이 아니도록 시간제 정규직 직업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제이지만 고용이 안정되고 시간제이지만 능력 개발의 혜택을 누리고 시간제이지만 기업 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이런 자리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서 우수한 여성 인력이 가사와 육아와 직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발을 많이 만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성 노동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봤고 또 들어봤습니다. 이제 청년 쪽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88만 원 세대 또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그 유희를 말의 유희를 많이 들어왔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청년 일자리 정말 이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양질의 일자리도 원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교육률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도 참 고민이고 네. 요즘 뭐 삼성이나 대기업에서 투자를 한다 그래봤자 대부분 수십조 원이 들어가도 로봇이나 기계적 투자이기 네. 때문에 네. 노동에 대한 일자리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기업들도 이제는 해외로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어떻게 이 문제를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사실 이제 1차적으로 본다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네. 희망하는 게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뭐 정규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야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도록 네. 바꿔 말하면 이 분야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을 막고 있는 규제가 있으면 네. 저는 푸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대기업 정규직을 대기업이 마음 놓고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아까 규제를 말씀드린 풀어라.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에 있는 사업장의 예. 고용 유연성을 저는 높이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네. 제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예.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지원이 끊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예. 그래서 그게 지원이 끊어지는 것이 겁이 나서 예. 중소기업을 졸업하지 않으려고 하는 대기업으로 크다기보다는 여러 개 중소기업을 말하자면 만들어가는 그렇네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막아야 되고 예. 그리고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저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나라이든지 그 고졸자의 70% 이상이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예. 자기 적성이라든지 대학 교육의 수학 능력과 관계없이 70%가 밀려서 대학으로 가는 이런 사회는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장기적으로 예. 고졸자의 50% 정도만 대학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갔다가 네. 다시 이제 자기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대학으로 환류되는 예. 이런 유연한 그런 경로를 만들어야 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미국 살 때 제 옆집에 예. 있던 미국인 친구가 한국에서도 근무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항공모함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예. 근데 간호사로 근무했는데 나중에 이 군 제대를 하고 의과대학을 진학을 해서 의사가 되었더라고요. 또 자기 동생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계공으로 일을 했었는데 예.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업군도 수평적 이동과 수직적 이동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네. 좀 유연해서 상당히 빠르게 또는 뭐 완만하게라도 이 진입이나 유출입이 좀 자유로웠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수직적 수평적 진입이 상당히 어렵죠. 우리나라는 뭐 수직 수평뿐만 아니고 네. 사실 기업 간의 노동이동도 사실은 대단히 차단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흔히 노동시장에 내부 노동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내부 노동시장이 기업을 단위로 해가 내부화되어 있는 경우가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직종별로 이게 대단히 수평적으로 이동이 네.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긍정적으로 유연해지려면 네. 이런 직종 간의 어떤 유연성 네. 이런 게 사실 조금 더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다 완성되려면 네. 교육시장과 노동시장 간의 유연성이 네. 보다 더 확대돼야 되죠. 네. 그러니까 한 전공을 하다가도 자기한테 특성을 맞지 않으면 전공을 쉽게 바꿀 수 그렇죠. 있는 유연성, 예. 학교와 학교를 이동할 수 있는 유연성,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직업세계에서 다시 학교로 옮기는 유연성, 예. 이런 게 다 같이 정대되어야 한 사회가 대단히 유연하면서도 네. 효율성이 높아지고 개인에게는 또 고용이 안정되는 이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청년들이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개혁은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그 수평 수직적 이동이 자유로운 시장으로 빨리 우리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청년들이 갖고 있는 신세대들의 어떤 일자리에 대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스매치의 문제. 이 청년들이 일하는 거는 또 요구하는 거는 그런 계획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지금 당장은 자기에게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중견기업과 같은 대기업에 견주어서 상대적으로 직업 환경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곳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주저하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서 그거를 변화시키고 계획시키는 것이 오히려 개혁과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또 진정한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변두리에 앉아서 잉여인간처럼 떠돌면 다니면서 그냥 외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미스매치의 문제. 저는
청년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예. 그야말로 열정이 있고 예. 도전 의욕이 있는 젊은이들은 네. 저는 중소기업에 가서 네. 일을 하는 게 앞으로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 대단히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익힌 기술과 뭐 역량을 가지고 창업도 쉽게 할 수 있고 네. 그래 하기 때문에 예. 중소기업에 일하는 것을 결코 사회적 루저로 예. 말하자면 뭐랄까 떨어지는 길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다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네.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을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게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예. 문화적인 어떤 격차를 해소해주고 네. 교통연건을 해소해주고 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네. 그 혼혈 친구들에 네.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고 또 이렇게 네. 편파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한 3, 40년 세월이 흐르는 와중에 이제는 오히려 그런 네. 친구들이 연예계나 여러 개에서 맞습니다. 두각을 나타내고 네. 있듯이 저희들이 언젠가 그런 의식 구조를 전환을 시키면 상당히 안 보이던 세계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건데 사회적으로 많은 뒷받침이 좀 필요하겠군요. 이게 맞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네.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었는데 그 앞에서도 어느 정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프론티어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 정의를 한번 내려주셨었거든요. 예. 미국의 프론티어십과 예. 또 우리가 겪어온 우리 예. 나름대로 한국적 프론티어십 예. 이걸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그 노동시장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국가 차원에서 프론티어 개척이라는 것은 네. 통상의 어떤 국가 발전이 아니라 예. 국가가 하나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국가 발전 에너지를 네. 말하자면 확보하는 게 저는 프론티어 개척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의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것은 지금까지 두 번의 프론티어 개척을 통해서 가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미국을 위한 저희 1의 프론티어 개척은 서부 개척입니다. 예. 광대한 토지 자원을 예. 토지 자원을 또 개간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 국부 정리를 엄청나게 개혁을 한 거죠. 그렇죠. 미국을 위한 제2의 프론티어는 과학적 관리입니다. 예. 제조업의 효율이 과학적 관리를 통해서 10% 20%가 아니라 100%, 200%, 1000% 올라갔거든요. 그 시대에. 예. 그래서 일거에 예. 과학적 관리를 통해서 미국이 제조업 강국이 되고 세계 경제 대국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의 프론티어 개척은 국가 발전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데 예. 우리는 그게 제일 프론티어는 산업화이고 예. 제2 프론티어는 저는 민주화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그 두 번의 프론티어 개척의 효과가 저는 네. 이제는 거의 고갈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소득 5만 불 국가, 네. 양질의 일자리를 1000만 개를 만드는 국가로 예.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3의 프론티어 개척이 필요하고 예. 그거의 핵심인 노동시장 개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 노동시장의 개혁, 그 방향성을 네. 흔히가 아니죠.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람이 희망이다. 예. 사람 속에 삶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거기서 찾고 계시는 겁니까, 해답은? 그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예. 사람이 희망이라고 하면 네. 사람 한 분 하면 그 자체가 소중하다는 이런 의미도 있고요. 예. 보다 더 이제 국가 발전 차원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고 네. 그 꿈을 향한 열정이 있고 예. 또 누구나 잠재된 능력이 있거든요. 예. 국가 차원에서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꿈과 열정과 능력을 개발하면 네. 이게 엄청난 국가 발전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사람에게 투자를 해서 네. 꿈을 현실화시키고 예. 꿈을 향한 열정을 현실화시키고 예. 그것을 위한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자는 거죠. 이게 노동시장 개혁과 사실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된 예. 이야기입니다. 그 고대부터 쭉 시작해서 노동이 그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난 다음부터 노동이라고 하선 당연히 따라왔던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생존에 필요했던 하나의 수단이 이제는 하나의 그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생산 수단으로 이렇게 가치적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 생산 수단에 대한 배상 보상 문제가 자본이 지급하는 렌트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이자 이런 것보다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 또는 뒤처졌다 이런 측면들이 요새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피케티가 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피케티의 그런 주장 신자본론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과연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를 느끼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즐기면서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인생 대박 다시 말해서 자기가 정말 그 금융이라든지 손쉽게 돈을 벌고 손쉽게 일을 할 수 있는 벤처라는 것도 미국에서는 가라지에서 시작된 하나의 작은 기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엔터프레뉴어십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하나의 기본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그런 의미보다는 한번 대박을 터뜨려서 알리바마의 뭐 그런 뭡니까 그런 어떤 큰 부를 마윈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아마 사회적인 부작용이 아닌가. 노동시장이 잘못 돌아가면서 뭐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게 아직도 주류적인 상황이고요. 그러나 지금 새로운 어떤 그 시도가 싹트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열정과 능력을 개발해서 기업을 발전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대단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라고 GWP 운동이 있죠. 직원의 행복한 기업 이런 운동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중견기업 가운데 마이다스 IT라는 기업이 있는데 크기는 말하면 이제 노동 전통적으로 우리가 노동이라는 게 약간 그 낙인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노동을 하라가 아니라 일을 즐겨라. 네 꿈을 펼쳐라. 뭐 이런 그다음 네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기업이 모든 수단을 통해서 다 지원해주겠다. 리토릭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렇습니다. 리토릭은 직접적으로요. 그걸 통해서 불과 15년 사이에 세계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우리 시장의 95%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기업 경영의 전략과 방식도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깨우고 그 꿈을 향한 열정을 활성화시키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개인은 행복해지고 일을 즐기고 또 기업은 발전하는 이런 시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동시장을 결국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고 이거를 개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하나의 뭐 운명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모든 정부가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뭐 보수 정권이든 아니면 진보 정권이든 상관없이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개혁의 방향성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쟁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우선은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되는 것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산업화 시대, 개발연대에서 이제 지식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 또 창조경제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관행입니다. 60년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연공제, 경직性임금 체계 그렇죠. 그다음에 장시간 근로 관행과 그렇죠. 장시간 근로지만 노동 시간당 생산성은 대단히 낮죠. 그다음 짧은 정년이 그렇습니다. 고령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은 짧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임금 체계를 보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만들고 근로시간 단축하되 시간당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근로시간 운영의 뭐 효율을 높이는 어떤 탄력 근로시간제라든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노동시장의 양극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이런 것을 시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지식정보화 시대,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는 노동시장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뭐 제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계획의 쟁점들 또 방향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가 뭐 정확하게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수 진보 쪽에서 이러한 그 쟁점들이나 이 계획의 방향성을 놓고 마치 이데올로기적인 쟁점으로 맞습니다. 끌고 가는 바람에 예. 상당히 그 계획의 본질이나 성격들이 변질되고 정치화되는 네. 생각이 좀 강하거든요. 예. 이런 점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좀 피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중간제적인 입장에서 예. 노동자들이 정확하게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하고 예.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예.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고요. 예. 또 기업도 많은 촉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예. 노사정의 타협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노동 대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네.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양보해야 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기업이 양보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지금은 양보이지만 미래에서는 더 큰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보에 따르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네. 정부의 어떤 그 미래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를 네.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걸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결국은 하나의 이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의 유연성의 증대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따른 고용 안정을 위한 그 사회 안전망 또는 능력 개발을 위한 사회 학습망 네. 이것을 촘촘하게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정부의 정책, 구체적인 정책과 네. 여기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제도적으로 고용이 안정된다고 해서 네. 바로 이것이 기업이 함부로 해고를 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기업 경영이 결국은 직원 존중의 바탕 위에서 기업 경영을 한다라는 사람 존중의 바탕이죠. 사람 존중의 경영 철학에 대한 예. 기업인들의 어떤 그 확신과 또 이거를 조문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네. 이런 게 필요하고 다른 나라의 대타협, 노동시장 대타협에서 보면 지도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결국은 지도자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제공하고 네.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설득을 해나가는 이런 설득력 있는 리더십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노동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합니다. 예. 노동운동의 지도자가 노동조합원들을 설득해 나가는, 이끌어 나가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저는 그런 노동운동의 리더십을 기대하죠. 진영 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의 중용적인 자세로서 노사정의,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인 성장, 예. 또 사회의 안전망의 구축,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네.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3%의 성장이 어쩌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저성장의 시대에서 청년 일자리나 중장년층들의 어떤 평생 소득과 평생 소비 이런 패턴, 의식 구조가 서서히 바뀌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서 새로운 성장을 찾아보는 것이 옳습니까? 저는 뭐 그것도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가지 다 우리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시대가 더 발전적으로 가도록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네. 통합을 이루고 국민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용적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사회는 성장이냐 복지냐, 네. 고용의 유연성이냐 또 고용의 안정성이냐 또는 정부의 역할이냐 시장의 역할이냐 이들 가운데 양자택일적인 어떤 사고가 대단히 많죠. 네. 이게 이제 정치로 가서는 진영의 논리, 진영 간의 다툼으로 비화되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잘 되는 국가, 잘 되는 사회를 보면 양자택일이 아니라 예. 이들을 둘 다 택하는, 둘 다 선택의 사회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클린턴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예. 자기가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미국을 위해서는 공화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예. 공화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민주당의 가치를 음. 양자택일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네. 둘 다 선택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겠다 이렇게
그랬은 걸 봤습니다. 네. 아마 그런 어떤 시각이 클린턴 정부하에서 미국 국민들이 가장 그 편안했던,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됐던 시기라고 저는 들었는데 네. 우리도 그런 지혜를 저는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책에서 배워야 되고 지도자가 배워야 되고 노사가 배워야 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누리고 기업은 고용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개별 근로자는 고용의 안정을 누리고 그래서 사회가 통합되고 국민이 행복한 네. 뭐 그런 사회로 발전해 나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밑에서는 40대, 50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젊은이들의 그 네. 절벽. 네. 그 절벽은 밑에서는 20대들은 위로 올려보고 있지만 막상 위에서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 젊은이들과 중장년층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선 이제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된다는 네.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꿈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간직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가 사회가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듯이 개인도 자신에 대한 투자, 자신의 꿈이 소중한 만큼 자신의 능력 개발을 위한 투자에 게을리하지 말라. 그리고 이게 이제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을 투자하라. 자기 자신에게.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방금 하신 말처럼 물론 수많은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 필요 충분 조건들이 갖춰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꿈을 포기한다 그러면 그런 시도조차 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당면해야 될, 넘어야 될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가 꿈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 좋은 나라,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